여왕 발키스의 나라 시바. 2700년 전 그 시바가 바로 예멘이다. 예멘의 수도 사나는 고대 아랍 도시들 중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이 나라 옛 영광의 배경에는 바닷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옛 영화는 유적지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뿐 그들의 후손에게는 더 이상 시바의 영광이 없다. 반면 같은 아라비아 반도에 속해 있는 7개의 아랍 토호국 중 하나인 두바이. 두바이는 마법처럼 변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예멘의 아덴처럼 동북아 삼국을 잇고 그 중심에 섰던 항구가 있었다. 그 조선시대 때 바닷길이 막히면서 이 지역이 쇠퇴를 하죠. 경부선 축이 성장 축이 됐듯이 서해안 축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장 축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과거에 경부선 축에 집중했던 것과 같은 국가 동력에 성장 동력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덴의 무엇이 우리와 닮았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목에서 두바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덴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을 가졌던 이 두바이를 변화시키고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길이었다. 예멘의 수도 사나, 바발 예멘. 이곳은 예멘의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대 도시 사나의 유적지다. 이곳은 2000년 전에도 시장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장이다. 예멘이 아랍 국가들 중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리한 길목을 지키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탐내는 물품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집트와는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교역을 했던 기록이 있고 그 이전에 이미 고대 바빌로니아와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일 정도로 오랜 무역의 역사를 지닌 왕국이었다. 행복의 아라비아, 그 축복의 이름 시바. 그러나 이 비옥한 땅 예멘의 영화는 계속되지 않았다. طبعا اليمن من المناطق أو الدول ذات التاريخ الطويل. فاليمن كانت منطقة لممالك يمنية قديمة ذكرت في التوراة ومنها مملكة السبع. فهي منطقة حضارية أيضا في التاريخ الإسلامي. اليمن أيضا لها دور في نشر الإسلام وفي أيضا بناء الدولة الإسلامية. 이 길이 수도 사나에서 남예멘의 수도였던 아덴으로 가는 도로다. 사나에서 아덴까지는 6시간 거리. 검은 산맥 위로 하얗게 뻗은 이 험난한 산악도로에 가로놓였던 분단의 옛 국경이 바로 코앞이다. 취재진은 북예멘과 남예멘의 국경 마을 카타바에서 아침을 맞았다. 이 마을에서 분단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사람들의 표정은 그지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1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영국은 사나를 수도로 한 북예멘만 독립시키고 아덴이 중심이 된 남예멘은 남아라비아 연방에 편입시켜 계속 지배함으로써 분단의 토대를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열강에 의해 분단됐던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 옛 국경을 넘어 20분쯤 달렸을 때 우리는 부서진 탱크를 보았다. 그것은 우리 비무장지대의 녹슨 철모처럼 주인을 잃었다. 사나에서 꼬박 6시간을 달려 도착한 도시 아덴이다. 천연 양항인 아덴은 고대 무역의 중개지였으며 고대 중동의 물류 기지였다. 기원 후 7세기 말엽에는 이 해안선을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제타까지 이르는 지름길이 이슬람의 성지 메카로 이어졌다. 당시 아덴은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이 거대한 유적지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바위산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물탱크다. 이것이 바로 고대 무역항으로서 아덴항의 면모를 알려주는 유적지다. 물이 귀할 수밖에 없는 사막의 도시 아덴항에 정박한 무역선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자연 수조였던 것이다. 아덴항의 영화는 1869년 수에즈 운하가 열리면서 절정에 이른다. 그 후 아덴은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거대한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화는 길지 않았다. 분단과 잦은 내란 그리고 1970년 수에즈 운하의 통행 차단이 아덴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Several thousand of ships were to attend Aden port in 1964. Actually, more than 5,000 ships by then. Then, in let's see, for example, 1978, where the Social Party was ruling, maybe less than 100 ships was attaining the. 이곳은 고대의 유명한 아랍 시장이었다. 이곳에서 만들어졌던 향수와 향유는 당시 아라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라비아의 명품과 아덴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덴항은 결국 2000년 역사의 뱃길, 바로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곳은 아랍에미레이트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두바이다. 인구는 토호국 중 가장 많고 영토 크기는 두 번째다. (1950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인구 5,000명의 작은 어촌이었다. 그러나 두바이는 지금 고유가로 팽창하는 중동의 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마법 같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두바이의 쪽빛 하늘엔 까마득히 치솟은 노란색 크레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교통 신호등보다 타워 크레인이 더 많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두바이의 변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바이 타워다. 160층, 높이 800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버즈 두바이, 25만 평의 쇼핑몰과 오피스타운, 그리고
상업시설과 주거단지 가운데 우뚝 서결되는 성장하는 두바이의 상징물이다. 아라비아 해안가에 서 있는 이 호텔은 버즈 알 아랍이라는 어려운 이름 대신 통상 7성 호텔로 불린다. 바다를 향해 힘차게 돛을 올리고 있는 모습, 옛 아라비아의 번영을 되찾고자 하는 두바이의 야심이 드러나 있다. 석양에 물든 금빛 해변, 한가로이 거니는 사람들, 겨울철 평균 기온 25도, 풍부한 일사량과 사막의 낭만이 있는 두바이는 유럽 사람들에게 이미 최고의 휴양지로 떠올랐다. 이것이 50년 전 아라비아해의 한 어촌에 불과했던 두바이의 변신 모습이다. 최근 두바이에는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두바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Your feeling? What's your feeling of Dubai? Our feeling of Yeah. Dubai, How many years it's great. It's crazy. It's very nice. It's very nice. Very nice. All this development happened only in about not more than 40 years since the Second World War, till now. And you can see today Dubai is as a modern city attracting a lot of tourism from all over the world. 대단한 것은 두바이의 현재 모습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변화의 속도와 과정이다. 강처럼 보이는 이것은 강이 아니라 아라비아 해로부터 갈라져 들어온 좁은 만이다. 바로 이 좁은 만을 중심으로 두바이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1799년, 200년이 조금 넘었다. 1970년대까지 이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다. 이 어시장은 곧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겨질 계획에 있다. 더 이상 두바이가 어업 국가가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950년 인구 5,000명이던 두바이에는 지금 150만 명이 살고 있다. 1년에 10만 명 정도 인구가 늘고 있다. 매년 작은 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 급격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석유 자원의 고갈이었다. 오일 생산이 최고조를 이루었던 1991년 두바이유의 일일 생산량은 40만 배럴이었다. 그러나 매년 줄어 지금은 15만 배럴. 그마저 201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급한 두바이는 생존을 위한 변신에 나섰다. The main reason behind that is we had a resource of oil, natural resource, which served us for some time, but now we know it is going away. So we are using these resources to rely on other resources, not the oil. 오일머니의 효과적 투자가 중동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불리는 오늘날의 두바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두바이가 석유에만 매달리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선점한 것이 바로 하늘길이었다. 모든 것이 길 위에 있다는 판단이 주요했다. 2003년 두바이 국제공항 이용 승객 1,200만 명, 2005년 2,500만 명, 2010년에는 6천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이 1960년대 세워진 두바이 국제공항의 짧은 역사이자 미래다. 1970년 공항 청사가 지어졌을 때 예측 수요는 불과 10만 명이었다. If he builds up a good infrastructure of transport by air and by ports and by road, the country would develop. All of UAE is maybe close to 4 million, but the surrounding area of Iran, Pakistan, India, the CIS countries is close to 2 billion people. So you see a huge market there for re-export. And so that's how, you know, we started as an airport. 하늘길과 더불어 바닷길 역시 두바이를 키운 또 하나의 길이다. 걸프 회원국은 물론 러시아 국가들과 인도 등 20억 인구의 시장을 위한 배송 사업 허브인 제베라알리 자유무역지대다. 이 자유무역지대에는 약 100개의 나라에서 5천여 개 물류업체가 입주해 있다. (1985년) 거대한 인공항구를 만들어 세운 제베랄리 자유무역지대는 두바이를 중동 전체의 무역 중심지로 변모시킨 밑거름이 된 것이다. This huge even development provide more facilities for international companies, so they will have accommodation very close to them. The airport is here. The new airport actually is been. This will help to add value. So we expecting a lot of major growth will happen in the coming, I will say, 5 to 10 years in this area. 현재 두바이는 30억 달러를 투자해 자유무역지대 바로 남쪽에 활주로 6개 제2의 대규모 국제공항을 짓고 있다. 항구와 공항, 자유무역지대를 한 곳에 묶고 물류와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에서다. And you get this phenomena of Dubai becoming a destination is definitely because of the airport. If not, how could people get here? They're not going to come by ship. You know, the ship and the ports is mainly for cargo. And the phenomena of bringing people and all of these big developments like Nakhil, like Emaar, Dubai Land, all the hotels, etc., and now real estate projects is definitely because there's a good infrastructure of air travel.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이글거리는 태양, 그리고 그 아래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낙타와 사막식물 크레오소트뿐인 이 열사의 나라 두바이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 두바이의 선택은 발상의 전환이었다. 바깥 기온이 섭씨 30~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도 이곳 스키 두바이는 1년 내내 겨울이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이곳은 축구장 크기의 3배로 동시에 1,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두바이 발상의 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열사의 나라의 스키장을 건설한 상상력의 승리였다. 이런 상상력으로 두바이는 중동의 오일 달러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아랍 부호들은 이 상상력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It's brilliant, yeah. It's just like real snow, real like really going skiing, yeah. It's good. You are in desert. It's hot outside, but you can ski here inside. It's something. It's tremendous. This is the best show. I like it very much, really. 물이 귀한 사막에도 잔디 골프장이 있을까? 두바이에는 모두 7개 골프장이 있다. 매년 유럽 PGA 첫 게임이 이곳 두바이에서 열린다. 7개 골프장 중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은 바로 이 크리 골프장이다. 두바이의 성공은 한마디로 놀랍다에서 왔다. 두바이를 본 세계인들이 놀랍다고 말한 데서 온 성공이다. 결국 그것을 보기 위해 세계의 관광객들이 두바이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상대의 허를 짚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고들. 지금 세계는 두바이를 주목하고 있다. Of the Environmental Institute is to develop golf worldwide with a strong compatibility. 이 같은 상상력의 시험 무대가 또 있다. 두바이 앞바다. 사막에 모래를 쏟아부어 새로운 땅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초승달 모양의 땅에 들어설 이 아파트와 레저 시설은 유럽 부호들에게 이미 분양이 끝났다. 3 years ago, and everything was sold within 3 days. The reason here, I think, is that foreigners have never been able to buy property in the Middle East before. This was the first. Now people can buy. The project is probably 10 to 15 years from now. But when Korea is there. 가로 9km, 세로 7km 넓이의 이 해양에는 300여 개 국가의 지구촌을 흉내낸 인공섬이 건설 중이다. You're not going to film that one. I'll point you. This is Korea. That is Korea. Yeah, this is Japan. That's Japan. Okay. So that is then that is maybe could be maybe Russian island. it could be. Yeah, It could be. Yeah. 국가 이름을 딴 섬. 그 섬에서 개발은 전적으로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쿠웨이트의 한 투자 회사가 호주와 뉴질랜드 등 14개 나라를 한꺼번에 사들이기도 했다. Now, if you talk about success of tourism, last year we had 5.4 million hotel guests in Dubai, and the income of the GDP from tourism to our economy is about 18% last year, where the worldwide average about 6%. So this is, I think it's a huge success considering the tourism.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국민소득 25,000달러의 중동 최대 부유국 두바이. 두바이 젊은이들은 다시 찾아온 번영의 혜택을 한껏 누리고 있다. 모든 면에서 아덴은 두바이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가졌다. 풍부한 강수량과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바닷길. 그러나 아덴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두바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두바이의 발상전환 첫머리에는
바로 길이 놓여 있었다. 두바이는 길이야말로 모든 조건에 우선하는 발전의 동력이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1975년) 신안 앞바다 해저에서 거대한 목선이 발견된다. 고대 한중일 항로와 해상무역의 비밀을 담고 있을 이 유물선은 모두 720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조심스럽게 인양된 뒤 30여 년의 복원 작업 끝에 지난 2004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침몰 시기는 14세기, 무게 200톤에 길이 34m로 당시 최대 규모의 범선이었다. 이 배에서는 또 고려 청자와 숱한 유물들이 발굴된다. 과연 이 배의 항로와 항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저희들이 발굴해 놓은 것만 해도 유물이 2만 점 이상입니다. 또 동전만 해도 8천만 개 이상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규모로 봐서 배 한 척씩 다니는 게 아니고 아마도 여러 척이 선단을 이루어서 다녔던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1323년 여름, 무역선 수십 척이 중국의 무역항 영파항에서 출항한다. 목적지는 일본의 교토. 일차적인 항로는 고려였다. 당시 명품인 고려 청자를 사들인 뒤 일본에 되팔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만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만다. 침몰한 보물선의 출발지였던 중국 절강성 영파항. 영파항은 고려를 거쳐 일본의 후쿠오카에 이어지는 한중일 항로의 처음과 끝이다. 한때 명주로도 불리며 멀리 아라비아에까지 이어졌던 중국 해상 무역의 거점 항구다. 지금도 영파 시내 한가운데는 고려 무역 사신들이 머물던 고려 관터가 남아있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뱃길의 고단함을 풀었던 곳으로 전 세계 거상들의 교류와 정보 교환의 장이었다. 번섬이 아니고 번섬은 그 정예하고 심가문이 번섬이고 요거는 지난 96년 이곳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뗏목이 출발한다. 600년 동안 잊혀진 한중일 바닷길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1차 시도에서 태풍을 맞기도 했지만 두 번에 걸친 탐사 끝에 고대 바닷길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这就是舟山岛，这是竹江间本岛。那么这里面有个大桥连在一起。那么当年的出发就是从竹江间岛的这个地方制作起漂，起漂以后离开了舟山群岛往北漂，越过东海、黄海，路过济州岛、黑山岛，最后进了韩国的仁川港。 당시의 교역길을 따라가다 보면 신라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영파 앞바다의 암초 이름이 신라초라는 사실이 대표적인 경우다. 영파항을 빠져나오면 중국 동해안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다도해가 펼쳐진다. 바로 주산 군도다. 영파가 고대 한중일 뱃길을 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섬들이 바람을 막아주며 안전한 뱃길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잔잔한 바다 영파란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의 흑산도. 1323년 6월 영파항을 떠났던 바로 그 보물선의 항로에도 이 흑산도가 놓여 있었다. 지금은 인구 5천의 서남 해안의 쓸쓸한 섬마을에 불과하지만 한때 거대한 국제 해양 무역 도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흑산도 최고봉인 상나산성에는 바닷길이 번성했던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 햇사람들의 무사 항해를 기원했던 무심산은 터만 남아 있을 뿐 아직 절의 규모나 창건 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이곳에 정박한 배들은 하루나 이틀 혹은 몇십일씩 머물렀다. 당연히 거대한 사찰과 도시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늬가 이렇게 그 물고기 뼈처럼 생긴 그런 문양인데 이걸 물고기 어자 뼈골자 써서 어골무늬 톡이라고. 그때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톡이에요. 그래서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흑산도에서 잠시 멈춘 뱃길은 다시 우리 서남 해안으로 향한다. 비금, 도초, 안좌, 팔금, 이른바 다이아몬드 모양을 한 섬들의 한 가운데를 가르는 곳이다.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섬이 만들어준 안전한 뱃길. 배를 타고 있어도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요한 호수와 같다. 그렇게 다다른 곳이 구림 상대포였다. 지금은 영산강 물길이 막히고 간척이 이루어지면서 바닷물이 닿지 않는다. 조선 중기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신라시대에 당나라로 떠나는 배가 이곳 구림마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국제적인 무역항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배가 쉼없이 오고 갔던 무역항 구림. 무엇이 동북아 삼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 구림의 가마에서 나오는 자기는 국제적으로 그 품질이 인정된 아주 우수한 상품이었다. 이곳 상대포구가 국제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품질 좋은 자기의 생산기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안, 서해안, 남해안을 따라서 해저 유물이 무궁무진합니다. 주로 이제 도자기인데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해안 바닷길하고 남해 바닷길 여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그 왕래가 이루어졌던 하나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바닷길, 도자기의 무역로는 동북아 삼국을 잇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서기 851년 아랍의 문헌인 제왕국 제도로지에는 신라에서 비단과 검, 말안장 등 11종의 물건을 수입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시기는 바로 해상왕 장보고 시대다. 당시로서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 그 바다 650년 이후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거든요.
콜럼버스. 근데 콜럼버스가 그 탄 배가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함, 제일 큰 기함이 적재량이 250톤이에요. 그러니까 650년 전에 우리는 장보건 시대는 그런 배를, 그러니까 조선술, 항해술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예. 동북아 삼국을 아우르던 이 바닷길은 남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지나 멀리 인도양으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아라비아해를 거쳐 지중해와 유럽에 이른다. 이른바 해상 실크로드로 한반도가 그 출발점이자 종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했던 우리의 해상 활동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쇠락하기 시작한다.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 바닷길을 끊어버리고 섬에서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정책으로 바다 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게 이른바 해금 정책이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사신을 보낼 때도 육지를 통해서 보냅니다. 중국의 사신도 육지를 통해서 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사신들이 전부 다 배를 타고 다니고 장사꾼들도 배를 타고 무역을 합니다. 조선시대 해금 정책을 쓰면서 바닷길이 끊겨요. 그 해양 활동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쓰면서 그 해금 정책은 보면 조선시대 초기에 쓴 이유 언제까지 가느냐? 조선이 망할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천년 바닷길의 번영을 말해주는 해상왕국 청해진. 그러나 잘 복원된 유적은 옛 영화를 짐작하는 데 유용할 뿐 그저 적막할 뿐이다. 이 바닷길은 일제강점기에 반짝 관심이 일며 잠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1949년 중국과 국교가 단절되면서 다시 닫힌다. 조선 왕조 500년, 근현대사 100년, 이 길은 무려 600년 동안이나 잠겨 있었다. 한반도의 길은 그저 미국과 일본을 향한 동쪽 바닷길이 전부였다. 인구 1,700만 명의 도시 상해. 우리 한반도 서남해안 반대편 화동 지역의 핵심 도시다. 지난 92년 우리나라와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이곳 상해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한국 교민 숫자만 5만여 명에 이른다. 중국은 현재 이 상해를 중심으로 우리 서해안과 마주보고 있는 동부연안에 창고와 물류, 중개 업무 기능 등을 갖춘 15개 자유무역지대를 더 만들어 나가고 있다. 즉 15개의 작은 홍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로 뻗어나갈 중국 동해안의 관문들인 것이다.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 지역의 경제 인구는 모두 5억 명이다. 바로 이 5억의 중국 경제 인구가 서서히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즐기고 노는 데 더 투자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因为现在就是大家只是忙着工作或者学习嘛，所以如果有钱的话，大家肯定选择去放松自己的身心，然后去让自己有一点放松嘛，所以肯定是会去旅游的。 상해 관문 푸동공항이다.
1992년부터 불기 시작한 중국의 해외여행 바람은 주로 젊은 층이었다. 처음에는 주 여행지가 중국 변경의 홍콩이나 마카오로 시작해서 태국과 싱가포르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주나 유럽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약 70여 개국이 중국의 관광 시장을 개방했고 그 후 여행객이 매년 20%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역시 고대 한중일 바닷길을 따라 새롭게 놓여지고 있는 하늘길이다. 可以用比较低的价格跟上海能够连接起来，或者跟日本的九州能够连接起来的话，那我觉得这样会有很大的一个市场，也是我们期待的一个我觉得是我们21世纪的一种旅游的方式。 중국 인구가 13억이라 하지만 이 해안선에 약 11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약 1억, 우리가 한국이 약 5천만 해가지고 12억이 넘는 인구가 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2020년 되면은 WTO, 즉 세계 관광기구 추산에 의하면은 세계 국가 간의 이동량 4분의 1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활용만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미래에 번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동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우리 서해안. 이제 서남해안 시대라고 말하는 건 이미 늦었다. 그 기회의 머리는 우리를 지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중국이 상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 연안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 역시 서해안 개발에 착수했다. 한반도를 종단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1991년 착공해서 2001년에 개통한 이 도로는 서해안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결과물이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직전인 1999년만 해도 서해안 지역을 찾은 관광객의 수는 2,900만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가 개통된 직후 3,800만 명으로 31%가 늘었고 작년에는 5,600만 명이 다녀갔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종점 목포 북항이다. 이곳 역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외지인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 작은 섬을 오가는 한적한 항구의 모습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 서남해축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길이 가진 힘이다. 서남해안 축이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 되겠죠.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 30배의 인구를 갖고 있고 현재 경제 성장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화교 경제권의 그 일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중에 있죠. 그런 발전의 탄력을 우리나라로 이끌어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역과 상대 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서남해안 지역이 접촉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남북권의 하늘길을 열어줄 이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할 예정이다. 연간 승객 652만 5천 명,
화물 6만 2천 톤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된다. 육로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목포 광주 간 고속도로 그리고 호남선 고속철도와 연계되고 바닷길로는 목포 신항과 연계된다. 이 공항은 중국의 상해 그리고 일본의 후쿠오카와 30분 거리에 있다. 11억 인구의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할 무안국제공항.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가 건설된다 해도 이 길이 없다면 그 도시는 죽은 도시다. 반대로 길이 있어도 길을 이용할 매력 있는 도시가 조성돼 있지 않다면 그 길은 쓸모가 없다. 그러나 600년 만에 찾아온 부활의 길 위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있다. 서부 해안 이론에 집중적인 투자를 그것은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의 부의 재분배가 아닙니다. 중국의 동부 해안에 대응하는 세계 최강의 경제권력을 마주보고 있는 가능성의 땅으로 한반도 서부 해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은 못 사는 땅에 대한 구제. 그렇다. 소외론과 균형 발전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얘기다. 그 길은 지금 서남 해안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해양의 시대, 고려 시대까지의 그 바닷길을 따라서 있는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때다. Thinking ahead, having a vision and saying, what can we bring? Nothing is impossible. And I think other countries can copy this. They can say, you know, if we have good ideas, we're innovative, we can build things to attract more people. And so I think you should definitely look into Dubai as a role model. 한반도의 길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길은 이제는 황해에 있고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서로 링크해야 될 다른 데는 어딘지. 그곳은 어디인가? 우리 길이 가 닿아야 할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21세기) 최강의 경제권력으로 떠오른 동북아. 세계가 바로 한국의 서남 해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는 과연 이 길이 가져다줄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11억 환황해권 경제 인구가 움직일 길.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